예, 보신 대로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이 올해 첫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25%포인트, 이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일단 금리 인상의 속도가 지난번에 빅 스텝, 그전에는 원래 자이언트 스텝이었는데요. 거기서 베이비 스텝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물가 상승의 이 추세가 꺾였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오늘 그 인터뷰 과정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융시장에서의 그 과열, 이미 FOMC 회의 이전에 벌써 베이비 스텝 인상을 예측을 하고요. 금융시장에서는 뭐 주가가 상승하는 등 과열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열 조짐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내 앞으로 추가적으로 2번 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면 최종 금리는 5.25%가 되거든요. 상당 기준으로. 이런 가능성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등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디스인플레이셔너리 프로세스가 시작됐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 말은 이제 물가 상승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의 달러도 약세로 전환을 해서 달러 지수,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도 1%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최대 1.25%포인트 벌어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뭐 원달러 환율이나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원래 원달러 환율은 단기에는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 차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리 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단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원래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그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물가가 꺾였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을 되게 호재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달러 지수는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 역시 앞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됨에 따라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더 낮아졌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이제 계속 유지한다라는 이제 정책인 것 같은데, 자,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몇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원래 작년 연말에 미 연준에서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상당 기준으로 5.2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씩 2번 더 인상을 하는 건데요.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 가능성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3월 달에 0.25%포인트 한 번만 더 인상을 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은 중단하고 그 높은 금리 상황을 연말까지 유지를 하면서 물가가 진정되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금리가 하락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현재까지는 연중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미국의 그 서비스 물가 상승률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지금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 지수 상승률입니다. 그것이 12월 달 기준으로 연율로 환산했을 때는요.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4%인데요. 그것은 코로나 이전에는 2.5%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그 차이가 여전히 크고요. 그 서비스 물가 지수 상승의 주 원인은 서비스 산업이 노동 집약적이다 보니까 결국은 인건비 상승 속도가 제일 중요한데요. 임금 상승률도 역시 여전히 4.6% 12월 기준으로 이게 미 연준에서 봤을 때는 3.5%까지 떨어져야만 물가가 2%대로 잡힐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직 먼 상황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금리를 인하하는 걸로 전환하기를 예측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경제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 무역 적자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12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월별 무역 적자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보도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지금 무역 적자 폭은 상당히 커서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예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연간 무역 적자가 예. 474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월 달에만 무역 적자가 작년 연간 무역 적자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규모니까 엄청난 규모고요. 그다음에 월간 규모로도 지금 1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127억 달러니까 월간 규모로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경우는 IMF 외환위기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주 원인은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수출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주력 상품이 반도체가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반도체가 이렇게 갑자기 급격히 떨어진 가장 주된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 수출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가 19%나 되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하락하는 것은 저도 예상을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주로 내구 소비재라고 하는데 지금 최근의 경우에는 모바일 폰, 휴대전화와 서버에 주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구재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시에는 스마트폰 이런 거를 안 바꾸고 휴대전화를 쓰던 거를 더 쓰는 경향이 있었어요. 소비자들도. 당연히 내구재의 소비가 스마트폰이나 서버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 안에 재료로 쓰이는 반도체의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고요.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대중 수출이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23%가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대중 수출이 많은 타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주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중 수출 부진도 주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더 문제는 이제 대중 무역 적자가 고착화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그런 이유는 뭔가요? 예,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수출 시장이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국으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말아라. 그래서 반도체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싶으면 중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이제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수출은 계속 어려움을 처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법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도 크기 때문에 수입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그런데 수출은 미중 갈등,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국제무역의 분절화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법으로는 중국에만 너무 수출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예를 들면 최근에 고유가 상황에서 달러를 많이 축적한 중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인구 증가율도 중국보다 높고 그다음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할 중국과 함께 세계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IMF에서 밝혔던 인도 이런 나라들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3%가 안 되거든요.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 것도 계속 낮아지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최근에 방한을 한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의 인터뷰에 나와 있는데요. 3가지 이유를 지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날로 커지는 이 무역 적자.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인데요. 무역 적자 폭이 날로 커지는 거. 두 번째는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다 보니까 이제 내수 소비가 둔화하는 것. 마지막 요인은 기준금리가 역시 인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을 할 수 있는 우려. 이 3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인상하면 당연히 소비가 둔화가 돼야만 물가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요. 소비 둔화 요인은 그렇게 당장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2가지 무역 적자 폭이 확대되는 것,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 이 2가지가 IMF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점점 낮추고 있는 주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걱정인 거 서민 경제입니다. 사실 공공요금 인상됐고요, 난방비 대란이고요, 또 물가도 안 오른 것이 없거든요. 올 한해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예, 지금 상당히 많은 시청자분들 포함한 국민 네. 여러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금리 인상 상황에서는 최대한 소비 지출, 불필요한 소비 지출을 줄여서요.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이 무역 적자 폭이 커지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또 에너지 수입액이 늘어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도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에너지 소비도 절약을 하는 방법. 이 외에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아까 이제 금리 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미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 금리도 이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까도 이제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금통위 앞두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하실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금리 인상은 이제 한국은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3.5% 연 3.5% 예. 수준에 도달을 했는데요. 물가 같은 경우는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의 이자율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상단 기준으로 3%로 보는데요. 지금 3.5%라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고요. 이게 중립금리보다 높다고 하면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데 수요가 공급보다 낮으면 물건의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3.5%의 기준금리만 유지하면 우리나라의 물가는 순차적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 가지 관건은 원달러 환율에 있었는데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번에 미 연준의 인터뷰나 정책을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으로 베이비 스텝을 단행해서 최종금리 상단 기준으로 5%로 멈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한미 금리 차도 1.5%포인트로 끝나는데 과거 1.5%포인트일 때도 뭐 대대적인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이 있지는 않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중국 경제가 대외 개방을 함에 따라서 위안화도 점점 강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원달러 환율은 추세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은행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은 급격히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한국은행 같은 그렇습니다. 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연내 미 연준보다 예. 먼저 금리를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인하할 크다고, 가능성.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석병훈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